안녕하십니까. 특별기획 교육개혁 황우여 부총리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송혜덕입니다. 네, 지난주 1부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분야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부총리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먼저 들어보면서 시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대학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대학의 기능, 또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창조 경제의 중심이 되는 고등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대학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개개인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배치표에 따라 점수에 맞는 학교로 진학하는 대한민국의 학생들. 저는 일단 대학 입학을 위해 먼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단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만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것을 공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립할 나이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청년들을 이르는 캥거루족, 아르바이트로 부족한 학자금을 충당하는 대학생, 일명 알부자족. 늦어진 취업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을 일컬어 청년 실신까지. 모두 청년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신조어들인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곧장 취업이라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청년들. 점점 희망을 잃어갑니다. 기업에서 채용하는 인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든지 토익부터 해서 제2외국어, 기본적인 학벌, 학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거의 붙는 게 손에 꼽을 정도고 내는 건 한 수십 개씩 내면은 막 한두 개 붙고 막 거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 고용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일학습 병행제입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9개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지정하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로와 직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한 거고요. 이것을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로 이렇게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학년 때는 이틀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3일은 회사로 가서 현장에 필요한 직접적인 실무를 숙련된 기술자들로부터 존수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제식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의 설비가 늘어나고 그것 덕분에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져서 그 미래에 저희가 금형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빨리 걸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회사에 감으로써 더 많은 장비를 사용해 볼 수도 있고 더 많은 이론도 공부할 수 있어서 다른 학생들보다 실무 경력을 조금 더 쌓을 수 있다는 게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산업 수요 맞춤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력 인구의 감소를 대비한 유학생 유치 확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대학 구조 개혁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들은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교육개혁, 황우여 부총리에게 듣는다. 그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대한민국이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는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송병구 교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양대학교 중국학과 위행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학생을 대표해서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최종부 학생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날카로운 질문과 또 부총리님과 적극적인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방청석에는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5대 교육과제 중에서요, 자유학기제,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추진, 또 지방교육 재정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나머지 2개 과제를 좀 중점적으로 능력 중심 사회로 이르는 길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먼저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인데요. 이용순 원장님께 먼저 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 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 양성 방안이 지난주 10월 27일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방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제목을 당초 산업 수요에서 사회 수요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우리가 대학 교육을 그동안 생각할 때 저부터도 그랬죠. 그냥 좋은 대학 가겠다. 라고 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슨 관심이 있는지에 불구하고 뭐 저를 무슨 상품처럼 딱 점수를 매겨서 너는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다. 자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무슨 말이야 우선 붙고 봐야지 이렇게 해서 대학을 넣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육과 막상 사회에 나가서 할 일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부터 사실은 진실로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데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때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도 대학은 그냥 들어왔으면 됐지 내가 뭐 취업까지 시키느냐 우리가 무슨 취업 준비하는 곳이냐 이런 기존의 상아탑적인 그런 권위와 인식하에서 학생들의 장래에 대해서는 막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무책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교육제도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이 일관되게 연결되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인생에서 소요되는 교육을 시켜주고 또 교육을 받으면 그것이 사회의 환원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그랬죠. 또 산학협력. 그럼 이게 너무 경제적이고 이공계 중심이고 맞습니다. 무슨 공장에 취직하란 말이냐 이런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인문학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그래도 개량화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또 양성하는 시스템 틀을 짜고 물론 이게 100% 맞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런 인재가 양성이 된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회 수요에 맞추는 그러한 인재 양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좀 사회적인 수요에 조금 더 부응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사회 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 양성 방안을 수립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에 계시는 우리 송병구 처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좀 관심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 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부총님에게?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번 사업의 핵심은 인력 양성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해합니다. 또 그 사업 중심에 이제 프라임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대학가에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는 지원 예산 규모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과 또는 전공에 정원을 이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총님께서 좀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소상하게 알려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부총리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세요. 이제 프라임이라고 해서 사회 수요에 맞추는 이제 여러 가지 학제나 여러 가지 학과에 대한 재편에 들어가는 거 있는 것인데, 그거에 앞서서 우선 사회 수요가 우리가 그럼 누가 어떻게 정해서 학교에다 알려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인적 자원 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적 자원 우리 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명칭은 사라졌지만 역시 교육부가 기본 업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6개 정도의 대분류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양성하란 말이냐, 우리가 그걸 또 연구해야 되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한 35개로 직업능력개발원과 합해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것을 연구를 해서 한 35개로 좀 세분했어요. 이것도 수만 가지 직업에 비해서는 너무 광범위하죠. 그러나 일단 한 35개의 그룹으로 해서 사회의 수요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 국외의 수요까지도 포함해야 되고 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려운 분야예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사회가 이제 받아들일 그 여건과를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프라임이라고 그러는 사업을 한번 일으켰는데,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이래서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구나. 뭐 취업이 다는 아니더라도 또 취업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최소한 취업 문제만큼은 학교에서 책임지겠다. 정부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로 그러한 학과 편성부터 우선 재구성하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르치는 자유가 있는 대학인 동시에 배우고 싶은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학과라는 딱 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학과에 합격이 되면은 4년 동안 거의 못 움직여요. 근데 본인은 공부하다 보면은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거나 또는 또 원하는 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 자체도 그러한 틀을 좀 넓히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원칙을 만들어 봤어요. 네. 첫째는 이건 철저하게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 프라임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교수님들이나 학생의 정원에 대해서는 역시 대학의 총장님들이 자유롭게 하시고 특별히 교수님들의 지위는 보장해 드려야 된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비거는 예로 이공계 학과를 하나 하려면은 그 실험 실습부터 해서 방대한 여러 가지 장비도 갖춰야 되고 또 교수님도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많은 그 스스로의 자금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네. 학교로서는 어려우니까 정부가 한번 예산을 일으키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라임 사업할 때 또 하나가 코아라고 해서 인문기초학문의 지원 부분을 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프로젝트가 잘 균형 있게 해서 대학이 어렵지 않게 또 대학의 본래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작을 하는데 네. 대학과 함께 해야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대학이 사회적인 어떤 수요에 적절하게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말씀 차원에서 프라임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인문학이 좀 위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과 또 함께 좀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행복 교수님께서 인문학 전공 또 총연합회 회장님으로서 또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국면에서 그 대학이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 있고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인문학 분야하고 사회과학 분야가 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인문학 분야가 좀 심했죠. 그 저희들은 뭐 붕괴되고 있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프라임 사업이 발표가 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규모도 크고 해서요. 근데 마침 또 교육부에서 그 인문학 진흥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뭐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이렇게 해서 쭉 그 전국적으로 이 토론회를 조직해서 학교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 토론회인 서강대학교에서 부총님께서 우리 인문학을
국성처럼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인문학진흥 종합방안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지, 그리고 이 인문학진흥 종합방안하고 이 프라임 사업하고 어떻게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학문의 어떤 균형 발전을 이루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위 교수님께서 인문학 진흥 방안의 좀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셨고요. 또 이 프라임 사업과의 관계도 함께 다시 한번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부총리님. 네. 우리 교수님보다도 제가 못지않게 걱정을 하고, 저도 이제 문사계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문에 대한 애정과 또 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절실히 생각하는 사람인데, 특히 인문학, 문사철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액면 그대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출발을 해야죠. 근데 이 인문학이 그러면은 도외시되거나 사장돼서 대학이나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인문학은 대학의 출발이고 귀결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의 기초가 인문학이요, 또 기초, 사회, 또 자연, 기초 학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딱 취업하고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요. 그러나 어느 직업도, 예컨대 제가 지난번에 디자인 학교의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디자인 학교의 구성을 보면은 디자인이 있고 테크놀로지가 있고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디자인 자체, 그리고 기술 분야, 또 경영 분야가 합쳐서 그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세 원이 합해지는 가운데 부분에는 휴머니티스, 인문학을 딱 넣는 거예요. 디자인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은 이것이 스토리텔링이나 그 어떤 이미지네이션이나 이러한 안 돼요. 그 질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구글은 오히려 인문학 출신들만 뽑는다 그러는 말이 있어요. 그처럼 모든 산업의 기초는 오히려 인문학, 그리고 기초학문의 소양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인문학이나 기초학문 자체의 교수님들의 연구활동을 보장하자. 그것이 우리 코어 산업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티칭 프로페서로서의 영역이 혹시라도 줄더라도 각 대학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문학과 기초학문에 대해서는 교수가 임용이 되시면은 즉각 연구 파트가 부여되도록, 그래서 국가의 많은 R&D부터 기초학문 지원 사업이 다 모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우리 인문정신문화진흥법을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문 진흥에 대한, 인문 문화진흥에 대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예산도 상당히 그 부분에 투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대학에서 이걸 도외시한다는 것은 그건 많은 기회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외국의 대학처럼 연구 중심에, 그래서 학문 중심으로 공적인 자원으로, 공적 하나의 공공재로서 우리는 충분히 지원하고 유지되어야만 한다. 사회 수요에 따라서 막 학문이 나노부터 해서 IT부터 해서 많은 산업, 사회 여러 가지 수요가 해서 이러한 프라임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됐을 때에, 아까 재차 강조하지만 인문적, 기초학문의 소양이 없으면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공통, 융복합 학문으로서의 인문, 기초학문이 저는 굉장히 영향이 커진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장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다만 역시 또 여기에 뒷받침하려면은 상당한 비중의 추가적인 재원을 우리가 지금 재정당국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코어 산업이라고, 이렇게 코어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재정당국을 설득해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국가나 정부가, 특히 교육부가 기초 인문 사회 이 부분을 약화시킨다 그러면은 제 스스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대학생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최정부 학생이 있습니다.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장관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대학생의 입장에서 약간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는 사회 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대학생들에게 실효성이 있는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 전략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이 프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학생들을 학과라는 어떤 벽에서 좀 해방을 시켜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자기 장래의 설계와 대학 생활과를 연계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들의 지금 제일 큰 소원이에요. 그리고 옛날같이 몇몇 학문하는 사람만 대학 가는 시대가 아니고 이번에 오바마도 전 국민을 대학 생활을 맛보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미 이루어져 있는 나라예요. 사실 지금 굉장히 억제하고 야단을 하지만 70% 이상이 다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면 이건 일반 국민의 대학이에요. 일반 국민은 아주 특수 학문을 해서 학자로 나간다기보다는 직업을 갖고 가정을 갖고 국민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밀접형, 사회의 구성은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에서 사회와 대학을 연계시켜주는,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취업까지, 직업이라는 게 단순히 재화 획득의 수단이 아니라 인생 구현, 인격에 발현하는 장소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고 거기에 삶의 보람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끝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대학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것이 질적인 미스매치를 줄이는 거예요. 스스로 또 직업을 만들어서 취업 준비를 하려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시도고 국가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가 지역과의 연계예요. 예를 들면은 영남 지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요. 근데 그 지역에 직업이 없어요. 저기 뭐 다른 지역에 그 자기가 공부한 공장도 있고 회사도 있고 산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전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거꾸로 호남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아무 거기 산업과 직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영남 지역이나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가 있어도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서울에서 공부를 하면은 아무 데나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학생을 괴롭히는 거고 이게 국가의 낭비다 이래갖고 요번에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그 지역의 적절한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학 또 여러 가지 산업체 또 무슨 정부기관까지 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걸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특징적으로 강조하는 산업이 있으면은 그 대학도 거기에 좀 맞추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대학을 나오면은 취업이 되도록 자기가 원하는 하느냐. 그렇게 해서 대학마다의 내부적인 질적인 미스매치도 해소하고 또 지역과 대학과의 미스매치도 해결을 하면은 지방대학이 나름대로 살 길이 생기는 거고 지방에 있는 학생도 구태여 서울에 오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하지 않고 집 앞에 있는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총리님 말씀 들어보면서요, 그러니까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게 이 프라임 사업의 기본 취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요, 이 대학생들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청석에 함께 자리한 대학생들의 이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최원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원재 학생. 네, 황우여 부총리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최근 대학이 취업 준비 기관화돼 있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비판이 많습니다. 이번 방안도, 그 맥락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학은 원래 이제 구성이 학문을 하는 데죠. 학문을 하는 데고 학생이 없어도 대학은 존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학문과 연구의 본거지죠. 근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대학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주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너나 나나 대학을 가야 결혼도 하고 취업이 된다. 이러는 현상에서는 이것을 인생의 하나의 사이클의 한 면으로 보고 대학을 다니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학생들이 본심이 뭐냐? 그러면 내가 빨리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사회의 일원이 돼야 되겠는데 이러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존중하고 그동안은 너무 우리가 도외시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성적 또한 정책이지 대학을 전부 취업 준비 기관으로 만들겠다 그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학문 후속 세대도 키워야 되고 또 대학이라고 그러면은 좀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당장 취업에서 벗어나도 자기의 어떠한 소양을 키운다든지 또 아주 심지어는 취미를 키운다든지 이런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생활의 수단의 방편으로 대학을 다닌다 이러는 것이 아니면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아마 우리 학생은 어때요? 취업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관심 없어요?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학생회장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끝나고 나서는 뭐 교육부 장관은 취업 얘기만 하냐 이래요. 사실은 취업 얘기만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장관이 되었으면은 우리 학생들 취업부터 해결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수님들과 지금 설득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한 다음에 또 여유를 갖고 다른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공부하시고 이 대학이라는 게 딱 고등학교에 나와서 대학 마치고는 공부 이제 그만이다 이게 아니에요. 다시 들어와서 대학에 와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열고 있어요. 대학은 항상 내 평생에 내 옆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는 곳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시지 말고 정부의 노력을 좀 선의로 해석해서 그러면 잘하면은 내 직장도 교육부가 이제 좀 해결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원재 학생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요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순 원장님께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학습 병행제와 관련해서 금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일부 학교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교가 기업과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그 1994년부터 그 공업계 고등학교에 도입되었다가 그 폐지된 그 2일 체제가 있습니다. 이 2일 체제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이 두 제도 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아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공업계 고등학교 2일 체제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2년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1년은 이제 그 산업 현장에서 공부시키자 이런 건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필요는 한데 성공한 예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스위스나 독일 같은 데서 이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자. 받아들여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했던 일이에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다 모든 장인들이 되려면은 우선 그 스승을 만나서 거기 가서 쓰레기 청소부터 하잖아요. 어깨너머로 그렇죠. 하죠. 네. 야단 맞아가면서 도제식, 도제로서 이제 키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교육의 주체가 학교라기보다는 산업 현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생각이 완전히 좀 뒤바뀌는 면이 있는데 산업체에서 내가 앞으로 우리 회사나 우리 직장에서 일할 애를 먼저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시키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정 기관을 학교에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잠깐 한번 학교에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눈에 띄는 것이 그 이 수의사의 조수들이 모여서 한 반을 이루어서 공부하는 반을 가봤어요. 취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동물 그 치료를 하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이틀은 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각자의 그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또 자기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던 일 뭐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활발한 거예요. 생생한 학습이 되겠네요. 생생한 학습이죠.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딱 입에 맞는 학생들이 교육이 되고요. 학생은 맞춤형 교육을 딱 하고요. 학교에서는 낭비 없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효율성이 높은. 그러면은 학생은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연애도 하고 싶어 하고, 뭐 얘기하는 걸 보니까 무슨 결혼할 준비를 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스포츠도 하고 예술도 하고 자기의 인생을 많은 여유를 갖고 일을 하고 표정이 밝고 당당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뭐 한 조금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2+1은 이렇게 단절형이었는데 이건 아주 처음부터 그냥 공부를 직장과 학교가 같이 하는 거다라는 개념에서 융합형 도제식 교육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용수 원장님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네, 얼마 전에 그 산학일체형 그 도지학교 운영을 2017년까지 모든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안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방안의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특성화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가 세웠던 안에 보면은 올해 9개, 내년에 19개, 후년에 30개. 아, 이거 애 같아서 못 견디겠어요. 아니, 이게 완전히 성공한 제도고 지금도 성공한 제도로서 세계적으로 돼 있는가 검증을 마친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여건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한테 확산시키자.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올해는 9개지만 내년에는 그 국가 산단이 41개예요. 한 산단에 한 학교씩은 시키자. 그래서 쉬운 개로 하고 2017년부터는 아주 그냥 모든 학교가 원하면 다 시키자. 정부가 지원하면서 이걸 갖추자. 이제 특성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취업하고 그대로 연계돼서 좀 시키자 그러면은 학생들이 일단 취업 문제가 상당히 걸러지죠. 모든 문제가 취업에 걸려 있어요. 일자리가 우리 정부의 최대의 현안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송병국 처장님에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가 성공하려면요, 기업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 내 교육 훈련장도 미비되어 있고 또 기업 현장 교사들도 사실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과거 실업계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의 여러 가지 병폐나 적폐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교의 시설 이런 것이요, 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기계를 사갖고 쓰려면 3년이 걸리잖아요. 3년이면 컴퓨터가 5년이면 낡아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만지는 거 가지고 기업에 가서는 새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업에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기업은 또 교실을 만들고 또 물건을 하나 더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중소기업은 이거는 아주 큰 부담이에요. 우리가 공장을 해야 되는지 애를 가르쳐야 되는지, 그래서 그 중간 형태로 이제 독일에서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공동의 어떤 작업장, 실습장,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산단 중심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기계 같은 것을 한 세트 더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거기에 가서 실습은 하고, 다만 그 공장이나 직장에서는 이제 그 감독도 하고 자기네 기술을 그대로 전수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실현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중간 형태를 저희도 취하려고 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발빠르게 지금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하면서 또 학습하는 이런 일학습 병행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같이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물론이고요. 이 방청석에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도 궁금한 것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부모님의 질문을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학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영래입니다. 네, 중학생하고 대학생 자녀를 두셨다고 하셨는데 부총님에게 직접 질문하실 것이 있으신지요? 네. 저희 자녀가 이제 조금 있으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혹시 저희 자녀가 기업에 들어가서 단순
작업만 하는 그 근로 인력으로 취급받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또 대학생들 안전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가 되는데 대학생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더불어서 요새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취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 한 후에 혹시 이 학생들을 취업 후에 후속 조치로 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혹시 만들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 사실이에요. 지금 학교 학생들은 미숙하고 그런데 주의력도 아주 그 숙련공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까봐 걱정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직장에서 아주 철저한 감독과 또 여러 가지 사전에 그 장치를 하고 아주 매뉴얼대로 또박또박 하는 것을 하라고 이건 교육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산단마다 다녀보거든요. 그러면은 아직도 이렇게 큰 사고 없이 또 직장에서는 그 소중한 학생들이 왔는데 사고가 나면은 그 기업은 망해요. 그 사고 하나로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학생들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마음이 뭘 정하더라도 확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인생이 잘못 한번 직장하고 맺었다가는 내가 평생 여기 있어야 되느냐. 이게 독일이나 스위스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당신이 원하면은 한두 번 다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다가 적성에 안 맞으면은 다시 이제 조금 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다른데 선택의 기회를 원하면은 준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맨날 고등학교에 나왔으면은 기초적인 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꿀 수가 없느냐. 지금 삼성의 제일 최연소 이사가 고등학교 출신의 기술자였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박사학위도 받고 이사가 됐어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탁월한 기술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일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취업 후 진학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먼저 취업을 한 다음에 언제든지 대학 갈 수 있도록 대학이 이제는 혁신과 개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결하려면은 모든 구도가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일학습 병행과 선취업 후 진학은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의 교육과 이 취업, 직장과의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학습 병행 관련해서 말씀 나누시면서 전반적인 좀 체제를 조정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교 단계에서는 산학일치형 도제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전문대를 중심으로 고교와 일학습 병행을 연계해서 통합 교육을 운영하는 유니테크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송병구 차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정부에서는 이제 취업 보장형 고교 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단 16개 사업단을 이미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와 전문대, 기업이 함께해서 사업단도 구성하고 또 통합교육을 5년 동안 진행해서 전문대 학위도 주고 또 취업도 보장하는 아주 좋은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유니테크라고 불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통합교육 과정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특성화 고등학교 나와서 그냥 직장을 갖고 일하다가 또 대학에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숙련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종에 따라서는 좀 고도의 숙련을 맞춰야 되는 직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모아서 몇 개의 이런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유니텍은 특성화 고등학교 3년에 전문대 2년을 동시에 연계시켜서 기초적으로는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배운 다음에 유니텍까지 맞추고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 사이 5년간을 직장이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은 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직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죠. 중견기술자가 된다는 말이죠. 중견기술자가 단번에 중견기술자로 나가는 길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 또 최정부 학생에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테크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기업의 취직이 보장이 된다라는 전제가 된다면 당연히 학생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중간에 혹시 진로를 변경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이 정말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 마음은 학생들도 모르죠. 해보다 보면은 네. 아, 이게 내가 이거는 아닌데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지도 교수와 또 교사와 함께 그것을 적정하게 조절하는 기간을 늘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장을 해야지 너 이거 한번 시작했는데 왜 한우물 파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하고 그 유니텍 그 특별반을 이렇게 먼저부터 구상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길을 걷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의 그 소망과 이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은 그러한 길을 학교에서 준비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일학습 병행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대학교 단계에서요, 일학습 병행을 위한 장기 현장 실습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말씀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정부 학생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사회 수요 변화에도 당연히 맞춰야 할 거잖아요. 그렇게 적응할 수 있는 대학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졸업 전 산업 현장을 실제로 체험을 하고 그리고 현직자를 만나보고 하는 그러면서 본인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장기 현장 실습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초기 진행 단계로 보이는 이 제도가 아직 학생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도는 무엇이고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장기 현장 실습제란 무엇이고 또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막 발전되는 제도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한 12주,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는 무조건 공장에 보내는 겁니다. 또 각종 그 산업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뒹굴어 보면서 취업도 의논하고 또 현장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대학에다가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부과시키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3대 7로 해요. 네. 네. 그리고 요새 저 드레스덴 총장이 오더니 그 과목에 따라서는 7대 3으로 오히려 바뀌었답니다. 그렇게 현장을 강조하는데 대학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은 또 학문적으로 고도의 이론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 현장과 또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지만 미니멈으로 한 3개월 정도는 반드시 현장에 보내라라는 것을 지금 대학이 수용하고 있고 그러한 제도인데 이게 모든 대학이라기보다는 산업협력선도대학이라고 우리 링크 사업하는 지금 57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특히 모든 대학에서 모든 방면에서 특히 이공계에서는 이 방면을 채택하지 않으면은 학교의 경쟁력이 많이 또 학생들의 선호도가 많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세계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주 발빠르게 이러한 제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좋은 기업과 전부 이제 교육부가 연계를 시켜줘서 학생들이 충분히 현장 실습을 동시에 하도록 거기서 됐으면 취업도 끝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용수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교육부는 그 4년제 대학의 그 장기 현장 실습제를 확대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 현장에서 안정화된 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현장 실습의 기준과 절차 또 목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그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부가 현장 실습 운영 지침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이 막 물밀듯이 쏟아지는 사회의 요구요, 세계의 경향이기 때문에 대학도 사실은 생소할 수가 있고 기존의 교수님으로서는 내가 강의하면 됐지 이걸
어떻게 취업도 하라고 그러지, 어떻게 현장 실습까지 뒷받침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장 실습의 목적, 범위, 기준, 절차를 나름대로 이제 대학과 같이 협의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기업이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아, 나 귀찮다. 다 이렇게 다 교육을 마친,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 양복이 아니라 난 기성복 쓰겠다, 이러는 식의 기업의 태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기업이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넣어서 산학 협력에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동시에 기업에 마일리지를 줘서 연계시켜주는 그러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호응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도의 이제 시발점이라 그렇지, 몇 년 지나면은 어느 기업이든지 일으키지 않아 갖고는 우수한 학생을 들여올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된 현안들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대학에 계시니까요, 이 송병국 차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금년도 상반기 대학과 치대 한 이슈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였습니다. 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또 향후 대학 구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일정 등등에 대해서 대학가에서는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총리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네, 사실 대학이 누구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학의 자율이 또 자유가 있고, 대학을 존중하는 우리 헌법 정신에 따르면은 대학을 한번 설립 인가를 했으면은 대학이 마음껏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겠는데, 우리 현실이 지금 사회에서 보는 눈이 대학이 심지어는 불실 대학도 있다, 이런 이제 의구심마저 있잖아요. 그리고 과연 학생이 가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를 설립 단계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고, 또 대학 간의 질적인 경쟁이라고 그럴까,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도록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양적인 구조조정이 전제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2023년까지 입학 정원이 한 16만 명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대학이 그냥 뒀다가는 과잉 경쟁 내지는 대학의 이른바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도산 문제까지도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되는데, 요번에 이제 6월까지 마친 1차 평가는 어떻게 보면은 서류 심사, 또 대학에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자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실사를 한 것이죠. 네, 대학에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송병국 차장님,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네. 특히 이제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학 구조개혁 말씀하실 때마다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을 죽이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논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가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시당초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구조 조정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부총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부총님은 평소에 대학 구조개혁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더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사면 초가예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양적인 구조 조정에 대해서 이걸 하지 말자라든지 잘못됐다라는 말을 제가 발언은 안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왜 구조 조정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16만 명의 이제 양적인 축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안 해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없기 때문에 대학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게 대전제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학생을 창출하면은 꼭 그렇게 문 닫을 것까지는 있겠냐라고 해서 교육부는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면은 경제가 나빠서 도산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도산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경제를 맡은 장관이면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안을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우리 ODA 자금이 많이 지금 해외에 나가잖아요. 그것을 유학생 유치로 해서 전 세계에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우수한 대학생들을 한국에 와서 우리의
압축된 민주화, 산업화의 그 경험을 전수하고 또 중위권의 여러 가지 기술도 넘겨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친한의 여러 가지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되지 않겠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700만의 해외 동포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옛날에는 우리보다 다 잘 사는 나라에 살았지만 우리가 노력한 결과로 이제는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 훌륭한 나라라기는 게 찾아보기 힘들 때에는 본국에 있는 교포들이 자제를 한 학기나 뭐 한 1년이나 한 2년이나 또 아니면 뭐 4년을 와서 공부시키고 간다면은 대한민국과 연계를 해서 동창도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거죠. 1조 달러나 되는 무역도 그들이 같이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 동포들, 우리 교민들이 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는 거죠. 여기도 상당히 수요가 창출될 수 있어요. 그동안은 우리 국내 학생 키우기에게도 학교가 부족했지만 네. 여유가 있다 그럴 때에는 이것도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비 유학생을 좀 키워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만 명 가까운 해외 근로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집안이 어려울 때 오빠 공부시키겠다고 여동생이 취업해서 학교 공부시켰어요. 그렇습니다. 또 형 공부시키겠다고 동생이 했어요. 또 거꾸로도 했어요. 동생 가르치겠다고 오빠나 형이 일을 했다고요. 이러는 우리의 한국적인 교육 전통을 우리 개발도상국 어려운 나라한테 가르쳐주자 이거예요. 그럼 너네들이 우수한 애들이 있냐? 한국에 와서 공부해라. 그렇다면은 한두 명의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근 친인척을 우리가 우리 쿼터 내에서 너네 나라 몫으로 허용을 해주겠다. 그러면 한 팀이 와서 공부하고 일하고 돌아갈 수 있지 않냐. 그동안 우리가 대학은 고등학교 막 나온 그 예쁜 우리 청소년들만 받아들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텍이 35개나 만들어졌고 매년 5개씩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인 교육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마이스터고가 이번에 내년부터는 대학에 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3년 근무하다가 다시 대학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어디서 받아주냐 이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성인 학부를 대학마다 만들어서 또 이것을 이번에 프라임이 여러 가지 구조조정할 때에 그런 학생들을 받을 여지도 좀 만들어보자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에 연수원을 많이 짓습니다. 몇십만 명을 지금 훈련시키고 취업을 위해서 공부시켜요. 그것도 간부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은 대기업들이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한국에 와서 우리 대학에서 공부시키거나 이런 다음에 중견 간부, 현장 간부로 만들 수 없냐. 여러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6만 명의 우리의 출산율이 저조해서 모자라는 나만 아는 입학 정원을 충분히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학은 한국 우리 고등학교 고3을 위한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 나가선 전 세계의 우리 동포와 전 세계의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그야말로 처음으로 여유를 갖고 대학의 영역을 세계로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게 지금 세계의 경향하고 또 맞아떨어져요. 전 세계가 이제는 학점을 공유하고 학생들을 교환하고 교수도 이제는 교환하고 이러는 국제화의 물결이 거세거든요. 에라스무스며 아세안도 지금 자기들끼리 뭉쳐서 대학을 다 문을 열어요. 우리 한국만 지금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을 열어서 에라스무스 플러스라든지 또 아세안과 연계해서 전 세계의 대학생들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자 이거죠. 우리는 이제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문을 닫고 끙끙 매면서 대학을 줄여나갈 생각만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문을 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의 그것을 엄격히 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그것도 할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수요를 창조할 때 이 이 프로그램을 조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이제는 대학과 함께 연구를 해서 대학의 이 큰 그림을 한꺼번에 그리자 이러는 게 제가 요새 얘기하는 건데 아이고 사면초가로 저를 아주 혼을 내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전옥답을 팔아서 만든 대학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그 기능을 유지할 수는 없을까라는 내 교육부가 또 하나의 고민을 해보자라는 취지인데 이 부분은
완성됐다기보다는 지금 시도하는 거사 대학과 적정한 때 접점을 찾아서 두 프로젝트를 잘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네, 질문 기회를 유행복 교수님께 좀 넘기겠습니다. 네, 유 교수님. 인문학이라는 게 이제 본래 산업하고 직접 관련되는 학문은 아니어서 아무래도 이제 취업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인문학 분야에서도 이 산업 현장 혹은 국가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언론 같은 데서 인문학 분야가 취업이 안 된다는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좀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학 구조 개혁에서도 이제 취업률이 조금 부각되고 있어서 저희 이제 인문학 분야에서는 자꾸 이렇게 되면 인문학이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데 더욱더 어려움을 더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총 부총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누누이 제가 아주 제 소신을 많이 고백했어요. 우리 인문학은 대학의 출발이고 또 모든 학문의 기초다. 결국 철학으로 돌아가는 거고 인문적으로 문사철의 기본적인 그러한 연구와 그러한 소양이 없이는 어떠한 기술도 어떠한 학문도 결국은 뿌리가 약해서 끊어지고 만다. 그리고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요. 그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그 상품을 산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엉뚱한 인문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의 한마디가 그냥 완전히 그 상품의 생사를 결정해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인문학의 장래는 밝다. 다만 학생들한테 그 인문학만 하라라는 기존의 틀에서는 벗어나서 융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유로운 이렇게 선택적인 강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강의 자체도 좀 살아나고 만약에 그것도 이것도 안 되더라도 교수님들이 그 학문을 아주 깊숙이 연구하시는 거는 국가의 사업으로서 그거는 지원해야 되고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대학이 그러한 여유를 갖고 교수님들과 함께 그런 인문학과 기초학문을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은 그거는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공공재로서요. 그러한 확신이 분명히 있고 박근혜 정부의 이 문화 융성과 연계돼서 그 점은 교수님들 안심하시고 오히려 많은 프로젝트를 좀 만드시고 그래서 아주 목소리를 높이세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인문학 분야를 아주 보장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유행복 교수님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이제 대학이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학령 인구가 줄고 해서 이제 현재 구조 개혁은 좀 축소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가 지금 부총리 말씀하신 유학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다른 또 이 대학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한 부총리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땐가는 너무 입학 경쟁이 심하니까 그렇습니다. 대학 준칙주의에 의해서 대학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 대학만 세운다 그러면은 대학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막 물밀듯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대학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대학에 대해서는 이번에 오바마가 한국식의 발언을 했어요. 모든 미국 국민은 한때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그 말의 뜻을 저는 굉장히 한국 교육식의 생각이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가 지금 대학 안 가면 사람 구실 못한다 이렇게 네. 어른들이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떠하더라도 대학은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러한 교육의 열정을 우리가 찬물만 끼얹을 것이 아니라 그래 좋다. 무슨 취업을 하더라도 대학에 가서 인문학도 맛을 보고 네. 캠퍼스 생활도 좀 하고 노소 동락도 하면서 대학을 유지하자라는 게 저희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기조고요. 특히 이 어떠한 입학 정원이 지금 줄었다 하더라도 이게 영구히 그런다고 볼 수도 없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산업 수요에 맞춰서는 상당히 이 전 세계적인 수요가 한국에 몰릴 수가 있어요. 수학만 해도요 지금
수천만 명의 수학자가 필요하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세계 수요를 해서 우리가 대학을 잘 운영하면 전 세계에 수학 공부하러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축소 지향적인 양적 구조 조정에만 딱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되면 후회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늘 탄력적으로 하고 기존에 이 4만 명, 5만 명, 7만 명을 줄이겠다라는 거니까 좀 대학이 막 얼어붙어 있죠.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가 그렇다고 또 손바닥 뒤집듯이 하진 말고 이러한 계획의 성과가 나오면은 두 양 제도를 어떻게 조화할까를 해나가면서 거기에 그것이 오히려 국가로서는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유연한 그리고 장래를 대비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교육부는 양쪽으로 줄이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수요를 창출하고 대학의 질을 높이고 국제화하고 이러는 일을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 교육부가 힘을 쓸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거는 고맙습니다. 대학과 같이 해야지 교육부만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굉장히 또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부총리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좀 충분히 좀 말씀해 주시고 소통하는 자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또 이용순 원장님 또 질문하시겠습니다. 아, 예, 네. 예. 요즘 그 대학생들은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해외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 이제 교육부가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인재 양성도 하지만 이제 한 걸음 나가서는 이제 취업까지도 우리가 생애 보장형으로 대학과 정부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대상은 국내에만 해갖고는 어려워요.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우리가 양성되는 인재를 전 세계에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특화가 돼야 돼요. 이제 직역별 특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남미 중심 대학, 아프리카 중심 대학, 아시아 중심 대학, 동구 중심 대학, 중동 중심 대학 이런 식으로 대학이 각 대륙에 소요되는 인적 상황을 파악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예전에 미국이 그 피스코 보내듯이 전 세계에 수요 측정을 하면서 인재를 양성해서 세계인으로서의 한국인을 키워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뭐 인턴을 보내니 워크 홀리데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워킹 홀리데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좀 불만인 것이 무작정 비자만 내주고 말아요. 제가 그걸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러지 말고 아주 직장까지 해서 맞춤형으로 끝까지 뒤를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다운 OECD 국가여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한민국의 품위와 대한민국의 능력이 반영되는 젊은이의 일자리를 정부가 손에 잡히듯이 만들어서 그렇게 인재를 양성해서 취업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식의 해외 취업이 이제 돼야 되는데 지역별로 좀 특화된 명품 대학을 좀 앞으로 많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쟁점으로요. 저희가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송병욱 처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학생 유치 확대라는 건 단순히 새로운 학생 창출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의 어떤 국제화 방안이라는 큰 틀 속에서도 또 설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대학의 국제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부총리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헝가리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 칭찬을 했어요. 노벨상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럽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쿡 찔르더니요. 다 유대인이래요. 네. 이게 조금 과장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이제는 학생도 막 교류하고 이 지식이라는 건 국경을 무너뜨려 갖고 지식 자체를 추구하고 고도의 기술 자체를 국력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인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유학생은 단순히 우리가 학생이 부족하니까 애들 데려다가 우리가 어떤 학교를 메꿔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유학생을 확보해서 나중엔 우리나라 사람까지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수도 모셔와야 돼요, 서로요.
그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외국에 나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경 없는 학문의 영토 확장 그리고 질 제고가 있어야 거기서 노벨상도 나오고 세계의 선진 이론으로서의 대학, 한국 대학의 역할이 형성이 되고 학생들도 그 영국 그분이 말이 맞아요. 네.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인재가 모이면은 우리 한국 학생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거기에서 그 나라의 전통, 문화, 여러 가지 그 지식, 지혜를 서로 교환할 때 우리가 유학 안 가도 걔네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복합, 융합적인 세계적인 문화의 융합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유학생 이 부분은 소홀히 하지 말고 또 하나의 묘는 한국에 와서 잘 공부를 하고 가면은요. 친한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네. 한국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저도 독일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그 당시에 했던 인맥이 지금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네. 그분들도 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요. 제가 공부했던 나라와는 내가 신뢰가 가고 모든 게 유무상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이 그렇게 하자고요. 세계의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모셔다가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돌아가든 우리나라에서 있든 그 세계의 최고의 지식과 능력 그리고 기술이 한국에 모이도록 대학이 이제 분발하시면은 저는 하나의 대학이라도 소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차제에 이 일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병국 처장님 더불어 하실 질문 네. 추가로 있으신지요? 방금 이제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유학생 확대 유치는 일석이조의 이제 효과가 있죠. 좋은 건데 유학생 확대 정책이라는 것은 아주 세밀한 정밀한 설계가 있지 않으면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지 않으면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장밋빛 어떤 효과만 낼 수는 없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이라든지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 유학할 때요. 제가 그날 70년대니까 가난했잖아요. 제 돈 한 푼도 없었어요. 비행기표까지도 독일에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갔더니 생활비도 주고 아파트도 내주고 모든 게 무료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또 가보고 싶은 데를 다 뒷바라지 해줘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해주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 독일에 뭘 갚을 게 있나 했는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독일이 그 아데나우어 수상을 비롯해서 이제 그 나치스가 세계에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젊은이들을 전부 이제는 평화롭게 네. 독일의 기술과 독일의 모든 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평화, 젊은이들의 친선이 곧 세계 평화의 기반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독일이 세계의 강국이요,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요, 세계의 지도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학생이 우리의 목적이거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그야말로 여기에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컨대는 이런 유학생 유치 계획이 어떠한 그러한 경제적인 면이나 대학이 급하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와 함께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이만큼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 룸을 이제는 세계에 우리가 좀 기여하겠다라는 헌신적 자세로 전 세계에 어려운 학생들도 들여오고 또 우수한 사람들도 초빙하고 해서 여기에 학문의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기회로 삼자. 그동안은 우리 한국 애들 키우기에도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지금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다 문을 닫아버릴 게 아니라 이것을 세계에 기여하면은 우리 때는 혜택을 못 보지만 우리 자식들은 그 혜택을 보면서 세계인으로서 또 세계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서로 얽혀 살 수 있는 날이 온다. 그래서 이거를 선회하고 활용하자.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그동안은 우리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급하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정만 걸고 강의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장학금도 줄 수 없으니까 불법 취업도 시키고 학점도 관리 안 하고 이거는 아니죠. 그거는 철저한 우리가 학사 관리를 하고 이번에도 감사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거는 아주 대한민국 망신이 될 수가 있으니까 대학이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시진 말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국가적 사업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점에서 뜻을 합치고 힘들더라도 이걸 한번 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행국 교수님, 네,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유학생과 관련해서 2023년까지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이제 한국 유학생 중에서는 그 중국 유학생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제가 중국 학과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체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2005년부터 쭉 증가를 하다가 2011년부터 지금 다시 유학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산출이 됐는지 실제 달성 가능한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정책연구에서 하연섭 교수님이라는 대표가 돼갖고 그 교수님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큰 덩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에서 언제 몇 명을 어느 학과에서 들여올렸는지 들여온 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어떤 학과에 몇 명을 보냈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또 중간 계획 세우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어 나가요. 일단은 교수님께서 이렇게 20만 명 정도는 된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존중을 하는데 실행 세부 계획은 교육부에서 더 좀 정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준 듯하가 8만 5천 명에서 걱정을 했는데 올해 통계가 9만 2천 명으로 다시 또 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많은 대학에서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이러한 데 대해서는 대학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서 이게 몇몇 저희 그야말로 불시 열악한 대학이면 없어지겠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대학 사회가 전체가 힘을 합해서 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혁신을 하고 그야말로 이노베이션의 큰 물결을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부터 다 동참을 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특히 중국은 우리하고 좀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오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격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와야 된다. 중국이 한국을 알아야 되고 한국이 중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 학년을 오지 않더라도 한 1년 정도는 공동 학위를 전부 맺어서 지금 제가 중국의 몇몇 중요한 성을 한 바퀴 돌려고 그래요. 그러면 각 대학이 중국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교류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이제는 세밀한 계획과 대학이라는 데가 이게 신성한 데고 고도의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감과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시는 대학의 지도자들이 있어야만 독일의 대학의 지도자들처럼 또 미국의 대학이나 영국의 대학의 지도자처럼 그런 철학과 경륜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우리나라가 한번 올라서고 아니면은 누구 말 맞다나 대학도 한 90 몇 개를 줄여야 되고 다 근데 국가라는 게 자꾸 줄이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남겠어요. 대학 하나를 줄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회사 하나가 문 닫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 자체는 우리가 절대 명제로 엄숙하게 받아들이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대체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한 심각성과 그런 엄중성을 인정을 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저희 잘할 때는 깨고 나면은 모든 게 늘어났어요. 수출고도 늘고 대학도 늘고 인구도 늘고 세계에 나가서 막 기업이 막 승리하는 승전보가 막 들어왔어요. 지금은 자고 나면 뭐 줄고 뭐 또 저기 없애고 서로 그냥 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 대한민국이고 우리 젊은이들 볼 때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형들이 했던 거 못지않게 우리도 이제는 확장을 하고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좌절하고 한숨을 쉽니까? 왜 자살을 하고 몸을 던져버립니까? 뭐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대학의 그 중심에 서야 되고 교수님들이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능력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한 대학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 오늘 부총리님께서 직접 이렇게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모습에서 정말 오늘 이 시간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토론자분들과 또 방송 속에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총리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당장의 결과물보다는 앞선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EBS 특별기획 교육개혁 황우여 부총리에게 듣는다를 통해서요. 교육 백년지 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별기획 교육개혁 황우여 부총리에게 듣는다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